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뭘까요? 승차감일까요? 아니면은 차량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일까요? 그리고 좀 기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엔진 부분이나 이제 차의 그 서스펜션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이런 요소들을 다 따져보려고 그러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외제차인 경우는 거의 억대가 넘어가죠. 근데 승차감들을 이제 같은 비슷한 급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승차감을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후륜구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서 탔을 때 대부분이 후륜구동일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앞에 전륜구동보다는 이게 대체적인 기본적인 차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눈매나 맵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산 차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본 성향의 그 운전자들이라면은 후륜구동은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뒤에 타고 다닐 일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빙판길이라든가 이제 특히 여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죠. 이럴 경우에 이제 후륜구동이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월등하지만, 이런 취약적인 조건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을 뭐 특별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빠져나올 때 후륜구동이 이제 그 회전을 하면서 이제 발버둥 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저는 이제 그 성남 지역에 이제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은 이제 언덕이 많고 올라다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후륜구동을 선택했다 100%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살짝 내려버리면은 언덕을 치고 못 올라갑니다. 절대. 후륜구동인 경우, 사륜구동인 경우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어떤 언덕 구간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라면은 그 버스가 운행을 중지해 버립니다. 눈이 오는 날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륜구동을 많이 선택하는 이제 취지가 되고, 경험자들에 의해서는 이제 모터로 후륜구동을 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좀 운전을 했거나 경험치가 있는 경우들이라면 후륜구동은 이래서 많이들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륜구동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오지를 들어가거나 이제 오프로드를 즐기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극히 소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륜구동이 주는 장점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은 뭐냐면 연비 효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바퀴축 하나가 더 구동이 되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연비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취약해서 맨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이제 전륜구동입니다. 전륜구동. 근데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들 중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까지 다 보면은 중간층이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제 아반떼나 소나타급 밑에 급들입니다. 소형이면서 준준형 그 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급에서 그 모든 거를 열거한 거에 대한 거를 다 만족시키는 차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기가 어떤 특색을 갖고 타야겠다라는 생각의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어떤 차를 사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를 살 때 무턱대고 가격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는 이제 남한테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필요한 차를 사는데 남의 얘기를 들어서 내 차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 맞는 차를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의 여건을 내가 사서 나하고 상황이 안 맞준다라면 그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이끌릴 때 그때 가서 차를 선택하는 거지,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저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승을 꼭 해봐라. 시승을 해보고 그 차가 내 여건하고 맞는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한 연후에
그 다음에 차를 선택하라. 그리고 조언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차를 좀 기동력은 중요시하는데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지 않고 연비적인 측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해서 1년에 이제 세금 부담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의 차를 타고 싶다 그런다라면 이제 소형차 부분에서도 엔진이 탁월한 차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거 하나만.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 XM3의 이제 이 차량이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동급에서 굉장히 뛰어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차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이걸 무조건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여유는 있고 내가 유지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승차감은 좋고 좀 괜찮은 차를 타고 싶다라면은 그 윗급에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윗급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거기서도 이제 그 승차감 같은 거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파워트레인 쪽도 같이 보면서 기왕이면 이제 모든 걸 다 같이 갖춰진 거를 보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연비적인 측면은 좀 고려를 해둔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 부담도 없고 내가 이제 그만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고급차로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급차들의 경우는 그 연간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톨게이트비 뭐 이런 거를 포함하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타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입니다. 유지비라는 게 예전에 저도 출장을 다녀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한 달 내내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름값 포함해 차량에 대한 순수 유지비만 한 달에 한 20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200씩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수입이 없는데 그런 차를 타기에는 부담스럽죠. 수입이 내가 그만큼 되면서 200을 뿌려가면서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 차 당연히 타야 된다. 왜? 기동력이니까. 그 차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원만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급차들을 타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 차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몇 억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고급차 한 달에 몇 백만 원 그리고 몇 억짜리 차를 타도 그거에 대한 금액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차로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비즈니스의 효과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타는 거지 뽐내기 위해서 타는 차들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는 과시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차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봐야지 제가 차를 탄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면서 그 차를 무리하게 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좀 이 의미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선택하는 건 내가 보는 눈높이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제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승차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수준에 맞게끔 유지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좋죠.